자, 2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거기 3번에 보면 추계 결정에 의한 그 5번에 실제 거래가 특례라고 되어 있죠. 맨 위에 5번. 자, 1번 예정 또는 확정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세 과표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해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세지관의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이 왜 그 신고를 확정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정 신고 안 했어. 그러면 국세청에서 세무서장이 직접 세금을 계산하잖아요. 이때 뭘 가지고 실거래가로 봐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냐면, 왜 요새는 매매를 하게 되면 거래가액을 등기부에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등기부상 기재된 그 금액을 뭘로?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다만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걸로 가겠다는 건데, 또 그 거래 금액이, 등기부 거래 금액이 또 뭐야? 걔네 거래 당사자가 또 다운계약서를 써가지고 잘못 기재할 수 있는, 허위로 할 수 있죠. 그게 입증되면 또 그게 아니라 실거래가 확인되면 그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결론은 뭐다? 만약에 내가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장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등기부상에 기재된 금액을 실거래가로 봐서 양도세를 결정해서 과세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상속 증여재산이라고 되어 있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본다.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실거래 금액이 없잖아요. 취득 금액이. 그죠? 그럼 걔는 뭘로 한다는 거예요?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간다.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상속 증여 나오면 뭐라고 하면 돼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간다. 뭐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죠? 실제 몇 개월 안에 매매 금액이 있으면 뭐 그걸로 간다.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안 물어보니까 됐고. 3번 추계 결정은 한 거죠. 오른쪽 박스 하나 있죠. 중간에.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순서. 양도가액 적용 순서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한 거죠.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있죠.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게 나오네요. 그럼 보겠습니다. 맨 밑에 3번. 자,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가액으로 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대신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거요. 요 취득가액을 뭐 한다고요? 추계조사 결정한대요. 매감환기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확인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서 이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요 뭐 대신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 뭘 적용하겠다? 거기에 나와 있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간다는 얘기죠. 뭐 대신? 이 두 개 대신 거기에 나와 있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제율이 나와 있는데 공제율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근데 뭐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추계조사 결정하면 요거 대신 뭘 적용한다? 요 필요경비 이거는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거까지. 그죠? 공제율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거기. 그거 볼 거고. 그죠? 238페이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창구에 특례까지 있는데, 필요경비 환산가액 특례까지 있는데, 요거까지는 머리 아프죠. 그죠? 보시면 뭐냐면, 시험에 한번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계산 문제로, 최근에. 근데 이거 못 풀어요. 이걸 보면. 자, 특례가 뭐지? 창구 보세요. 환산가액에 의한 필요경비 계산 특례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얘가 매감 환기로 가는데, 그 중에서 환산가액으로 추계할 때 있죠. 그 다른 건 아니고, 매매사례 감정에 해당사 없고, 뭐 할 때만,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특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특례가 있냐면, 보통요, 추계조사를 실시하잖아요. 그럼 거의 다 환산가액을 적용해요. 왜? 내 것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매매사례가 계획서를 구할 거고 감정평가도 안 받는 경우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경우는 특례가 있다는 거지. 자, 그게 뭐냐면 거기 보세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의 금액이 2의 금액이 적다는 얘기는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2의 금액이 크다는 거죠. 그럼 그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1의 금액이 뭐다?
환산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하고 그 다음에 실제 발생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이죠. 이런 얘기네요. 자, 요거 있죠. 추계조사 할당 금액, 이 금액하고 뭐하고 필요경비 계산공제 요 두 개를 합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원래 있는 금액. 요 두 개를 합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뭐 둘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를 빼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큰 금액을 했다는 건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는 뜻이니까. 최근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환산가액 적용할 때 양도 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하라 그래요.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 그럼 뭐요? 이 특례를 적용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당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환산가액 구하고요. 그죠?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필요경비 계산공제 구하고 그 두 개 합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합하고 두 개 비교해서 큰 거를 양도가에서 빼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 말하는 것도 복잡한데 실제 푸는 건 뭐 거의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특례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 특례는 그냥 참고로 그렇다 보시고 어디까지만 기억해라.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게 되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 뭘 간다? 필요경비 계산문제 거기까지만 가시면 돼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기준시가 등 나오는데 걔네들은 크게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한 번 정도 풀면 되니까.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제 5번에 양도차익 계산 특례가 나옵니다. 241페이지 있죠? 거기 뭐 있어요? 양도차익 계산 특례. 그렇죠?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고가주택 얘기 나오죠? 자, 우리가 고가주택은 뭘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했죠? 비싼 주택. 9억 초과. 9억 초과. 이거 지난주에 우리 공부할 때 고가주택 나왔었는데 어디 나왔었어요? 지난주에. 임대주택 비과세 할 때 나왔었잖아요. 임대주택 비과세. 그죠?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안 된다. 그때 고가주택 9억 초과죠. 근데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뭐예요? 얘는 실거래가로 9억 초과. 그죠? 그 비과세, 임대주택 비과세는 기준시가로 9억 초과죠. 걔는 보유세니까.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임대하는 거고. 얘는 실제 거래 금액이 9억 초과. 그러면 여러분이 1세대 1주택에 2년 이상 구했는데 10억에 양도했다.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가주택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안 된다겠죠. 그래서 뭐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얘는 뭐다?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좀 다르다. 왜요? 이거를 9억에 파는 사람과 9억 10원에 파는 사람이 있을 때 요거는 고가주택이 아니고 얘는 고가주택이란 이유로 얘는 10원 때문에 세금을 전체 다 내고 얘는 하나도 안 내고 이러면 또 불합리하죠. 왜? 얘도 비과세권 충족했는데 그래서 뭐 한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얘도 어떻게 하겠다? 형평선 차에서 얼마까지? 얘도 9억까지는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된댔어요? 자,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고가주택이죠. 하여튼 무조건 얘는요, 이름이 고가주택이란 말이 언급이 안 되더라도 그냥 양도가액 9억 넘어갔다 그러면 자동으로 보여. 고가주택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경비가 만 6억에다 치면 6억 빼주고, 그럼 양도차익이 얼마 나와요? 4억. 그쵸? 근데 여기다가 장기, 기본공제 이렇게 해가지면 얘가 이제 세금을 다 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 중에서 전체 다 안 내고 일부 얼마까지 9억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비과세 준다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양도한 금액 중에서 9억에 해당하는 비율까지 비과세 이렇게 하는 거죠. 세금을 내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 양도한 10억 중에 9억 초과된 1억만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게 10분의 1을 세금 내고 10분의 9는 비과세 주겠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10분의 1만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그렇죠? 10분의 9는 비과세 받고 얼마야? 4천만 원. 4천만 원. 요 4천이 뭐다?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3억 6천은 10분의 9에 해당하는 3억 6천은 뭘 받는 거야? 비과세가 되면 세금 안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항상 10분의 1 곱하는 건 아니라 했죠? 20억에 팔면 20억 빼기해서 여기 양도차익 구한 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그러죠? 20억 중에 항상 얼마? 9억까지 비과세. 세금을 내는 건 얼마다? 20억 중에 9억 초과되는 11억을 세금을 낸다 했죠.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요게 뭐다? 양도 가액이고 얘는요. 그 양도 가액에서 9억을 뺀 거라겠죠. 왜 9억을 뺐죠? 9억까지는 비과세 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20억은 20분의 20 마이너스 그래서 20분의 11. 10억에 팔면 10분의 10 마이너스 그래서 10분의 1 이렇게 한다 했죠. 그러니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한다? 일반 양도차익에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안 내는 게 맞는 거죠. 왜? 비과세 못 받는 것도 열받는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많이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간다. 우리 뭐 확인학습 문제도 계산 문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면 된다. 보시면 되죠?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부담보증액이 나오는데 뭐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부담보증액 할 때 그 취득가액 계산하는 거 했었죠. 잠깐. 그게 242페이지 확인학습 문제가 그거 계산 문제예요. 그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볼 것 없어. 이건 한번 나오면서 또 나올 일 없고. 계산 문제는 신경 쓰지 말아야겠죠. 어차피 찍을 거니까. 그죠? 6번은 볼 거 없죠. 재개발, 재건축 관련은 우리 시험과 관련 없고. 나오면 풀 수가 없습니다. 자, 243페이지 이제 과표. 양도세액 결정되면 이제 두 개 남았죠. 공제만 하면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뭐 해주면 돼? 기본공제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죠? 보겠습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대로 가면 된다 했죠? 장기간 뭘 하라고요? 보유하면 특별히 공제. 그냥 이렇게 가라겠죠. 특별히 공제. 그래서 일단 얘는 뭘 해야 된다?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보유기간이 나오겠죠. 몇 년이라겠어? 3년. 3년 이상. 그리고 특별공제니까 공제 대상이 한정돼 있다 했죠? 다 해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 뭐라다? 부동산, 토지, 건물 해주고 그리고 뭐?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이 공제 대상입니다. 입주권. 이 세 개만 됩니다. 자, 근데 안 되는 거 있겠죠? 누구는 안 된다? 미등기는 안 돼요. 미등기는 제외. 자, 올해 개정된 거 조심하라 했죠?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부터는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얘가 묻어서 나옵니다. 분명히. 만약 시험에 나오면. 미등기와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틀리면 안 되죠. 비사업용 토지 올해부터 된다. 그죠? 그럼 얘는 얼마 해줄 거냐? 공제율이 나옵니다. 얼마를 공제 줄 거냐? 그죠? 공제율. 자, 일반적인 경우는 몇 년부터 받아요? 3년부터 받는다 했죠? 3년? 3년. 1년에 3% 해줍니다. 그래서 3%에서 3, 3은 10. 이렇게 됐죠? 3, 4, 12, 3, 50에서 10년 넘어가면 최대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기본 개념. 자, 근데 조심할 거는 보시면 얘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거주자 그리고 비거주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되는 거죠. 자, 그죠? 거주자가 뭐라겠어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그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1세대 1주택 얘기 나온다 했죠? 1세대 1주택자. 자, 1주택자도 뭘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 이거 받으려면 몇 년 보유해야 된다? 3년 보유해야 된다. 그럼 나는 1주택에 3년을 보유했다는 얘기는 뭘 받아야 된다?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장기를 해준다는 얘기는 또 뭔 뜻이다? 1주택에 3년 이상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못 받는 1주택을 말한다. 이게 1주택 특례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게 고가주택이라고 그랬죠.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안 되잖아. 원칙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뭘 해주겠다는 거야? 비과세 못 받는 대신 공제를 많이 해줄게. 그 많이가 얼마나 있어요? 1년에 8%. 38은 24% 받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넘어가면 10년 넘어가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80%. 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조심하겠어요? 여기서 비거주자는 제외. 이렇게 나오죠. 비거주자는 제외. 자, 비거주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OX. 비거주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맞춰야 되죠. 비거주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땡. 그렇죠? 된다고 했잖아. 얘는 뭔 뜻이라겠어요? 요거를 안 해준다.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여기에 해당되면 공제 금액이 크잖아요. 80%까지 해주잖아요. 근데 비거주자한테까지 이런 많은 공제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비거주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도 뭘로 간다는 거예요? 일반 공제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무조건 뭘 적용한다는 거예요? 3% 공제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아직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비거주자는 장기보유가 안 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잘 이해해야 돼요. 뻔히 눈 뜨고 보고는 나중에 엉뚱한 얘기가 문제도 이상하게 푼다니까. 그 문제 하나 틀리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꼭 이거 잘 기억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공제하는데 10% 30%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 공제한다 했죠? 어떤 금액? 어떤 금액에 10% 공제해줬다는 거예요? 10% 공제해준다며요. 기준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금액에 10%, 이 금액에 30% 해주겠다는 거지. 그게 뭐라겠어요? 양도 차익. 가액 그럼 안 된다 했죠? 차익이라고. 이것도 틀리면 안 되고. 가액 괜히 또 맞았다 간다. 3, 3은 10 해가지고 맞았다 가면 안 되고. 차익에 대해서 공제가. 자, 토지 10년 보유한 사람, 뭐 건물 20년 보유한 사람, 공제율이 같아 틀리다. 똑같겠죠. 10년 넘어가면 더 이상 안 해줘요. 계속 해주면 뭐 국가는 남는 게 없으니까. 10년 넘어가면 30%. 여기는 최대치가 80%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주권은 우리가 이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들어가서 얘가 뭘로 바뀌면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이거 공제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조심할 것은 요게 이제 이렇게 집 있으면 얘가 재건축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죠. 그럼 우리 공법 배우면 관리처분계 인가 떨어진다 했잖아요.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나면 뭐 한다? 공사한다. 철거하고 공사하죠. 그럼 얘가 이거 떨어지고 나면 얘가 뭘로 바뀌어? 입주권으로 전환돼요. 그럼 이때부터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이 된다겠죠? 입주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언제까지 입주권 상태야? 완공될 때까지 입주권 상태죠. 그래서 이걸 팔면 뭘 해주겠다? 장기부여 특별공제 해준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때 문제는 뭐다? 보유기간이 문제라겠죠. 그럼 얘가 이 부동산 사가지고 인가 떨어질 때까지 5년 보유하고 입주권 바뀌고 나서 양도할 때까지 1년 보유했다. 그럼 이때 얘는 보유기간이 몇 년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야 되잖아. 그럼 몇 년 동안 보유 공제 준다? 5년이에요. 5년. 6년 아니고 여기까지만 해줘. 이게 어디예요?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만. 여기는 아니죠. 왜? 원래 장기는 부동산만 해준다니까. 부동산. 입주권은 부동산 아니죠. 근데 입주권이 부동산 아닌 건 맞지만 얘가 원래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얘가 입주권을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해주는 게 맞아. 하지만 내가 인가 떨어져 철거하기 전에는 뭘 가지고 있어서 5년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요만큼 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주권 얘기 나면 항상 어디다?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 보유기간만큼 해준다는 얘기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입주권이 누구 거예요? 이게 갑이면 이게 갑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을한테 이렇게 팔면 얘한테 입주권 장기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 을 있죠, 을. 을은 입주권을 갑으로서 산 거죠? 저 을이 나중에 저 입주권 팔면 얘는 장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요거는 승계 취득한 데는 안 된다. 그죠? 누구만? 원조합원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입주권 얘기 나오면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죠. 자, 교재는 보시면 244페이지 메뉴 1번에 장기부의 특별공제에서 가로 안에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적용이라고 돼 있죠? 둘 다 된다는 얘기죠. 자, 2번 공제 대상.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적용한다. 해놓고 가로 안에 조합원 입주권 뭐라고 돼 있어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제외. 뭔 뜻이에요? 승계 취득은 안 해준다. 뜻이죠. 자, 장기부의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이고 참고해 보시면 자, 보유기간 1번은 언제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죠. 그죠? 근데 2번은 나중에 할 거예요. 배우자 식기준비서 그 부당이익 계산 분위기 할 때 2월 가서 할 때 할 거니까 놔두시고. 3번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종전 토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다?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 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요거 얘기하는 거 금방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관리처분 요까지만 해준다. 보유기간. 그죠? 그 얘기네요.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됐고요. 뭐 가압상속 이런 건 뭐 신경 쓸 거 없고 5번 추가하겠죠? 2016년 자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 자,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부 올해부터 된다겠죠? 근데 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2016년 1월 1일부터 따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까지 내가 나대지를 5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 근데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가 장기부에 특별공제 된다고 해서 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3년이 지나야 돼? 올해 1월 1일부터 3년이 지나야만이 뭘 받을 수 있다. 장기 보유 된다.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기산일은 올해 1월 1일부터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3번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 비사업용 토지를 삭제하겠죠? 누구만? 미등기 양도자산만 된다. 비사업용 지워주시고. 4번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 나오죠? 그래서 공제율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박스. 그죠?
양도차 일반적인 경우 3년부터 최대 30%, 1주택자인 경우는 80%인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는 제외다. 그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있지? 밑에 참고 밑에 2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보유기간에 따라 위 표 2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한다. 단, 누구는 안 된다? 비거주는 안 된다. 박스에 있는데 그걸 외우지 마세요. 1주택 해당되는 거. 그냥 뭐만 이해해. 1주택자 대표 중에 뭐가 있다? 고가주택이 거기에 해당된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쓸데없이 큰 걸 외울 필요 없죠. 장기 보유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면 246페이지. 5번에 이제 뭐가 나요? 양도소득 계획의 구분 계산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5번에 1번 보세요. 246페이지 5번에 1번. 양도 소득 금액은 다음 각각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자, 거기 1번만 볼게요. 1번. 나머지 읽지 마시고. 무슨 얘기예요? 결손금 통산이란 말은 결손금이 뭐냐면, 그러니까 손실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일년도에 여러 번 팔다 보면요, 어떤 건 차익 나고 어떤 건 차손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두 개를 통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규정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어. 그것까지 안 물어보니까. 대신 뭘 기억해라? 그 플러스 마이너스 통산할 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한다는 거요? 소득별로 한다. 뭐요? 토, 건, 부, 기, 그리고 뭐 주식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통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그룹끼리 한다는 거죠. 얘는 얘네끼리, 얘는 얘끼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면 이렇게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월 달에 토지를 팔아가지고 차손이나 손해봤어. 5천만 원 손해보고 팔았어요. 근데 2월 달에 주식을 팔아가지고 차익이 1억 났어. 그럼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는 얘끼리 하고 얘는 얘네끼리만 한다는 거죠. 그 시험에도 언급이 됐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에 나와서 실제로 동일연도에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결손금을 통산한다. OX 땡 틀렸다. 그죠?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1번만 기억하세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기본공제 얘기가 나오죠.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니까 이제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마지막 기본공제 좀 끝이죠. 쟤하고 똑같이 가면 돼요. 장기하고 똑같이. 기본공제 그랬으니까 얘는 기본이니까 쟤처럼 보유기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누구나 다 해준다는 거죠. 공제 대상도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리고 모조리 다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공제 대상이 양도세, 과세 대상 전부가 뭐다? 공제 대상입니다. 단 아무리 그래도 안 해주는 게 있댔죠. 누구? 미등이란데요. 미등인 제. 그래서 우리가 장기와 기본공제 둘 다 동시에 안 되는 게 뭐다? 미등기입니다. 둘 다 안 되는 거죠. 미등기. 그럼 얘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해준다는 얘기는 도대체 공제를 얼마 해주려고 그러냐. 공제액이 나옵니다. 얘는 소득별 공제라 했죠? 공제액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소득별로. 그죠? 소득별로 각각 1년에 250원. 1년에 250원. 그러니까 1년에 250원 할 때마다 연으로 합해서 연 250밖에 안 되죠. 그것도 어떻게? 소득별. 토, 건, 부, 기, 주식 등. 원래 엄밀히 따지면 파생 상품 있죠? 하나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걔도 250 해줘요. 근데 신경 쓰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요거 묶어서 1년에 250 가는 거죠. 연 250. 이해가시죠? 연 250. 얘 250. 이게 뜻이. 그룹별로 이렇게 한다. 이게 소득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제해주니까 그냥 무조건 해주는 거죠. 이런 얘기 있죠. 1월 달에 건물 팔면 얘가 250 공제를 받아. 그죠? 근데 2월에 토지를 팔면 얘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한꺼번에 이게 4개 다 묶어서 각각 250이 아니라 요 4개 다 묶어서 1년에 토탈 250이에요. 꼴랑 해주는 게 그거죠. 근데 주식을 팔면 어떻게 돼? 3월 달에 주식을 팔면 얘는 250 가져. 하지만 그해 주식 팔면 다시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1년으로 간다는 거야. 묶어서 이 4개 묶어서 1년에 250, 얘 따로 1년에 250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기본공제. 그러니까 얘는 뭐 무조건 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얘도요. 거주자, 비거주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국외자산 양도했을 때 외국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면 자, 이 둘 중에 하나 장기하고 기본공제 중에 하나는 공제해주고 하나는 안 해줍니다. 국외자산, 외국에 있는 자산 양도했을 때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걸 해주고 어느 걸 안 해줄까요? 네. 그렇죠. 일단 생각해볼 때 외국에 있는 거 팔면 공제를 많이 해줄 것 같아, 적게 해줄 것 같아? 적게 해주죠. 많이 해줘. 외국에 있는 거 팔면 많이 안 해주겠지. 그러면 어느 게 공제율이 커요? 얘가 크죠. 왜? 얘는요, 팔 때마다 공제를 받아요. 자산별 공제 해당만 되면 1년에 12번을 팔아도 공제 받을 수 있고 최소 공제공이 10%잖아요. 그럼 양도차 1억만 돼버리면 한 방에 1,000만 원 공제 받는 거지. 얘는 지가 아무리 날고 겨봤자 요거밖에 안 해줘. 더 이상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해줘요. 외국 자산 양도했을 때. 근데 뭘 안 해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국외자산 양도를 안 해줘요. 이것도 나중에 만불려서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저쪽 국외자산 할 때. 그래서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요, 따로 공부하면 안 되고, 묶어서 같이 비교를 해야 돼요. 공부할 때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좋아요. 왜? 얘가 예를 들면 장기 보유니까 보유 몇 년? 3년. 근데 얘는 기분이니까 보유기간 상관없고, 얘는 특별공제니까 공제에 대해서 한정돼 있는데, 얘는 공제 안 가리고, 얘는 미등기 안 되고, 얘도 미등기 안 돼. 그냥 둘 다 안 되는 것마다 미등기. 그런 식으로 같이. 시험은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 두 개 비교해서 묶어서도 잘 나옵니다. 예를 들면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3주택자의 경우는 뭐 장기와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OX. 1세대 3주택자는 장기 보유와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면 3주택은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돼 있어? 3주택 미등기 제외니까 3주택은 장기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죠. 기본공제. 둘 다 돼, 둘 다. 뭐 그런 식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같이 한꺼번에 정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해 주시고. 자, 기본공제 한번 볼까요? 교재 247페이지. 맨 위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의 장단 여부에 관계없이, 그죠? 보유기간 상관없고 양도소득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해서 일정의 공제는 인적 공제다. 거주자, 비거주자 다 되고요. 기본공제 대상, 다음에 소득별로 당연히도 양도소득 금액에서 다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한다. 단 누구는 안 된다? 미등기는 안 된다. 그래서 교재는 뭐 소득별이 2개 써 있는데 원래는 뭐 파생사 한 번도 들어갑니다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있죠. 공동소유 자산. 얘는 어떻게 돼요? 기본공제는요, 소득별, 개인별 공제죠. 인적 공제. 그러니까 뭐야, 공동명의면 어떻게 돼요? 각각 공제받아요. 각각 공제. 각각 250. 왜? 사람 개인별 공제니까. 그렇죠? 그렇다. 되고. 4번.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 방법이라고 되죠? 한번 볼게요. 1번. 양도소득금액의 입법 또는 주택등록의 경우 그 밖의 범위에 따라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목이 제가 잠겨가지고 이런 것이 그죠? 좀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목이 좀 잠기는 지금 등치 안 올리고 비염이 있습니다. 돌아버리죠. 누가 와서 어디 비염이 있다고 말도 요 며칠 제가 좀 그것 때문에 알았더니 이게 목이 자꾸 잠겨서 거기 1번 다시 볼게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250만 원 공제를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공제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 번 팔다 보면 어떤 거는 감면을 받는 애가 있고 어떤 거는 감면 아닌 게 있다는 두 개가. 그러면 290 공제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누구부터 공제해준다? 얘는 감면 받는 애고 얘는 감면 안 받는 애야. 그럼 누구부터 공제해줘? 얘부터. 너는 감면 받으니까 너 말고 얘부터.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감면 안 받는 애가 여러 명 있다. 그럼 어떻게? 순서대로 먼저 판에 먼저 공제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죠?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어디부터 해주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또 요런 애들 중에서 뭐 한다? 먼저 공제한 순서대로 공제한다.
딸랑 250 해주면서 복잡하긴 겁나 복잡합니다. 마치 2억 5천 해주는 것 같아. 성질 같은 거 안 받고 말아버리지. 그죠? 그렇잖아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4번에 1번. 양도소득금액이 그 법 또는 조세특례 그 법의 법률에 따라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있으면 예부터 하고 요런 게 여러 개 있으면 순서대로 한다. 얼마를? 딸랑 250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49페이지 가면 그 3번에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라고 되어 있죠. 거기 249페이지. 아, 요게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최근에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고, 그죠? 내용이 좀 어렵죠. 어려운 건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익숙하지 않은 거. 그죠? 자,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상으로 보시면 이런 거죠. 자, 갑, 을, 병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어렵죠. 왜? 일단 세법에 우리 병이 잘 안 나오는데 이 갑을 병까지 나온 애가 여기가 병이 나와요. 다 갑을인데 얘는 병이 나와. 일단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왜? 등장인물 3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징해를 해줬어. 그죠? 그 얘가요 1999년 1억에 취득했어요. 그 을한테 징해줬어요. 2012년에 6억에 징해를 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거를 병한테 2016년에 7억에 양도를 했어요. 팔았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갑이 을한테 뭘 해줬어? 징해줬죠. 1억짜리 얼마에 징해줬어? 6억에 징해줬어. 그러면 을이 6억의 증여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병한테 7억에 팔았죠? 자, 그러면 이 을은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이제 뭐부터 양도가액은 얼마예요? 지금 을이 병한테 팔은 거잖아요. 그죠? 양도가액 얼마예요? 7억에 팔았죠. 여기 써있잖아. 7억. 보고 얘기해. 보고 암기하지 말고 대충 뜨지 말고 여기 써있죠. 7억. 그럼 얘는 양도가액 7억이네요. 취득가액 얼마예요? 취득가액. 왜 1억이에요? 아, 증여로 취득했잖아. 이건 1억은 얘가 산 건데 무슨 얘가 1억이에요? 7억이 6억이지. 6억이 증여 받았잖아요. 얘가 6억의 증여로 취득한 거 아니에요? 그럼 취득가액 6억이죠. 그럼 양도 차익 얼마예요? 1억이지. 원래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런데 얘네 둘이 원래 그게 맞죠? 근데 이 둘의 관계가 갑-을의 관계가 뭐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그런 얘기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자, 부부지간이나 부모자식 간에 증여해주고, 자, 증여 받았죠? 2012년에 받아서 2016년에 팔았어요. 그 얘가 5년 안에 팔은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세금 계산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몇 년 안에 팔았을 때가 5년 이내 팔면.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상관없어요. 증여받고 5년 지나버리면 양도가액은 7억이고 취득가액은 6억이 돼요. 근데 5년 안에 팔면 이걸로 가. 그럼 어떤 얘기야? 5년 안에 팔면 양도가액은 7억, 팔기는 을이 팔았죠. 근데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7억이고 취득가액은 1억이에요. 그리고 취득 시기도 1999년에 취득한 걸로 가요. 그러니까 5년 이내 팔면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다 누구 시점으로 간다? 갑의 시점으로, 증여자 시점으로 간다는 얘기지. 몇 년 안에 팔았을 때만. 5년 이내 팔면. 얘기죠.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증여하고,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됐어, 6억에. 그럼 을은 부인은 증여세를 내야 되죠. 근데 증여세가 부부지간 6억까지는 10년 합산해서 6억까지는 공제받아요. 얘는 증여세 한 푼도 안 내. 그리고 취득세만 내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팔아버리면 양도세 1억밖에 안 나와요. 양도세 확 줄어버리잖아. 50% 내도 5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팔면 양도 차익이 6억이에요. 세금이 많이 나오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식구끼리는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면 5년 이내 팔면 취득세,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 시기와 취득 가액 등을 누구 시점으로? 증여자 시점으로 간다.
기억입니다. 몇 년 합하면 5년이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증여받고 부부지간인데 이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증여받고 1년 있다 이혼해버렸어. 그죠? 그리고 얘가 팔았어. 요때. 5년 안에 판 거 맞죠? 그 이혼했잖아. 이혼했으면 둘이 부부지간이 끝난 거죠. 그럼 배우자간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혼하고 이렇게 팔면 그러면 취득가액이 이걸로 가느냐? 안 됩니다. 이혼해도 안 돼. 왜? 이혼했어도 몇 년간은? 5년간은.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을 잘해야 되는 거야. 한번 엮이면 이혼했는데도 막 몇 년간은 5년간은 막 엮여가지고 가는 거야. 왜? 위장이혼 같은 거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혼했어도 혼인관계가 소멸됐어도 5년 안에 증여받고 5년에 팔면 어차피 뭐요? 이혼해서 세금 이렇게 계산해요. 자, 돌아가셨어. 증여받고 1년 있다가 갑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얘가 이때 팔았어.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인정해줘. 왜? 옛날에 이것도 안 해줬어요. 이것도. 돌아가셔도 5년이 안 되네. 이거 너무하잖아. 아니, 이제 갔으면 헤어져. 완전히 갔잖아. 완전히. 그러면 이제 끝난 거니까 이제 자유롭게 놔줘야지. 가셨는데도 5년 가는 뒤는 엮여가지고 또 간대. 그러면 이게 너무하잖아, 이게. 그래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되었을 때는 그때는 뭐다? 5년 이내 팔아도 취득 시기와 취득하여가 어디로? 여기로 가요. 근데 뭐는 안 돼? 이혼은 안 돼. 이혼에 혼인관계 소멸 이게 안 해줘.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럼 이때 그러면 양도세를 누가 내느냐, 이제 이때 양도세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런 얘기죠. 이때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을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아니요. 왜? 세금 계산을 이렇게 해. 하지만 양도는 누가 한 거야? 을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시험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것만 하는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또 있어요. 특수관계자. 그거를 같이 엮여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걔는 좀 얘가 좀 달라요. 내용은 비슷한데 납세 의무자랑 기타 내용이 좀 달라. 계산 방식이. 그거 같이 묶이면 이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실제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납세는 누구야? 을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얘가 지금 증여받았잖아요. 원로부터. 그죠? 그럼 증여세를 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6억은 안 내지만 이 양이 어차피 하는 거 증여세 좀 더 내더라도 7억에 해버리면 나중에 양도세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증여세 낸 게 있다 만약에. 그러면 그 증여세 낸 거를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럼 얘가 낸 증여세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때 증여세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 필요 경비로 산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안 돌려주고 세금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할 때 요때 된 증여세라고 한다. 필요 경비를 산입시켜서 공제해요. 그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배우자 직계주민세 이걸 2월과세라고 하는데 2월과세의 경우 수중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 해서 양도세 필요 경비 문제에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걸 읽으면서 그걸 읽자마자 아 얘가 요 얘기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도 몰라. 갑자기 뜬금없이 뭐 배우자 2월과세의 경우 얘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 경비에 포함된대. 정답이 맞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이 얘기인지 어떻게 하냐고. 문제를 그따위로 했어. 실제는 또라이죠. 문제를 그렇게 내면 뭐 맞으란 거야, 말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적당히 내야지 문제를 적당히.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뭘 기억하시냐면 요 내용을 보고 양도세 납세 의무자하고 증여세 처리 문제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제가 다음 시간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할 거거든요. 그럼 걔도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증여세 처리 문제가 아니라 그건 틀려요. 그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특수관계는 여기 양도세 납세 갑이고 을은 연대납세 있고 여기서 증여세는 뭐야? 환급해준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정리하면 배우자 직계전벌간에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이내 팔면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누구 시점으로 간다? 갑, 증여자 시점으로 간다. 그리고 이때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소멸되었어도 여전히 세금은 요걸로 가고 단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되면 요 정상적으로 가지겠다. 그런 얘기죠. 5년 지나면 정상적인 가라고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만. 그죠? 이때 증여세는 누가 낸다? 납세 의무자는, 아니,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을이고. 그죠? 그리고 얘가 낸 증여세 처리는 어떻게 한다? 필요 경비로 산입한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 249페이지.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속 간의 증여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에 그 위에는 됐고요. 적용 대상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 2월 과세 규정은요. 대상을 굳이 구분하면 거기까지는 안 물어보는데 모든 걸 다 5년 이하면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토지 건물 그리고 뭐 조합원 아니 뭐요 거기 특정 시설 이용권 요거 3개만 해당되는 거죠. 물론 주택도 해당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특정 시설 골프였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요게 이제 그런 거다. 자 2번 다음의 경우는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기억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그죠? 양도 당 혼인관계가 뭘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후는 인정 안 된다는 거죠. 니은은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치법상에 따라 뭐 수용된 경우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시험에 언급이 되는 것은 기업번 정도니까 그 디귿의 1주택 비과세 규정 등 이렇게 있죠. 여기 나가면 겁나 복잡해 이거는. 그렇게 하면 막 여기서 막 또 비과세 규정 이러면 막 오래 아파가지고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어차피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기억하시라는 거죠. 다 하면 좋지 근데 그럼 못 풀어요 문제. 그러니까 기업번 하나만 기억해요. 뭐라고요?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는 예외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혼으로 혼인관계 소멸됐을 때는 뭘로 간다? 이렇게 간다는 가부의. 그죠? 거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이게 1주택 비과세 가지고 설명하면 또 막 머리 아파요 이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이고 나는 이거 못 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 다음에 2번 양도차익 계산이라고 돼 있죠? 양도차익 계산. 잡으세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뭔 얘기는 아시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취득시는 누구? 여기. 이 얘기죠. 값시점으로 한다. 그게 그 얘기예요. 그죠? 다만 거기 됐고 그 다음에 이 경우라고 있죠.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는 뭐 한다고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필요경비. 3번 보유기간 특례. 무조건 보유기간은 취득일을 언제로 간다? 증여한 배우자 등 갑이죠. 다. 왜? 취득시 이걸로 간다 했잖아. 그죠?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올 때 뭐라고 나와? 아까 우리 거기 244페이지 있죠? 244페이지. 거기 공제상 참고 박스 있죠? 참고. 244페이지.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 2번이죠. 2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번 얘기야. 얘가 이걸 팔면 나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보유기간을 따져야 되잖아. 근데 그 보유기간 할 때 취득일이 언제라는 거야? 이걸로 간다는 얘기죠. 다 이걸로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죠. 근데 처음에 얘처럼 얘기 장기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지문이 그러면 얘가 이 지문이 맞다는 건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배우자 등의 2월 과세의 경우 취득일은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면 걔가 맞는 지문이다.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넘어가시면 249페이지. 그죠? 보유기간 특례가 3번이 그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보유기간은 얘는 나오면 누구 시점으로 간다? 증여한 배우자인 갑의 시점으로 간다. 4번에 납세 의무자 나오죠. 밑에 납세 의무자. 양도세 납세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가 있다. 증여받은 누구요? 의리지. 여기까지. 그죠? 보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 252페이지 가면 2번에 뭐가 나와요?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이제 그게 여기서 이제 둘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나머지죠. 그럼 예를 들면 형제 자매라든가, 그죠? 친척,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 이런 사람들을 봐요. 누구 빼고? 배우자, 직계존비 빼고 나머지죠. 걔네들하고 증여받고 5년 이내 발면 걔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게 그 얘기예요. 그죠? 그게 내용이 쭉 나오죠. 그게 무해양도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또 2개가 있거든요. 요거하고 저가양도 고가양수에서 2개가 있는데 이게 되게 좀 복잡하죠. 얘들 묶어서 한꺼번에 같이 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뭘 기억해라고요? 양도세 납세 의무자고 증여세 처리 문제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머리 아프죠? 나중에 또 몇 번 보다 보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